전 세계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덮친 것처럼 국제 질서의 판도를 뒤흔드는 소식이 조용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조차 꿈으로만 여겼던 핵기술의 영역에서 한국이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첩보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입수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낸 듯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던 길을 한국이 단숨에 넘어섰다는 사실에 열등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의 최고 원자력 전문가인 사토 박사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무너졌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그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깊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핵기술은 전 세계를 이토록 뒤흔들고 있을까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미국 CIA의 과학기술 분석관 제이슨 리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극비 과정을 직접 추적하며 세계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공개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술적 비밀과 그로 인해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힌 경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숨겨진 힘을 말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약 5년 전 한 동료가 툭 던진 짧은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미국의 핵 폐기물 처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죠. 미국은 물론 러시아, 프랑스, 심지어 중국까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왔지만 핵 폐기물을 완전히 무해화하는 기술은 꿈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의 기술은 핵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거나 반감기를 단축시키는 정도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50년대부터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수많은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그들의 핵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난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동료가 건넨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고속로 SFR 기술을 결합하여 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의 양과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우리가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석관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CIA 내부에서도 이 보고서는 한동안 허무맹랑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관련 논문과 특허 출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극비리에 한국의 동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성과를 보며 경계심을 넘어선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그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식의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의 한 원로 과학자는 기자에게 우리가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우위를 한국이 단 5년 만에 따라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만의 히든 카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깊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적 도약을 이뤄낸 것일까요? 그들의 핵기술이 단순히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군사적 균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핵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예측했던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기자라는 신분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첨단 기술의 상징인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습니다.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며 저는 첫인상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기술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진짜 목적지는 서울 시내의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전의 외곽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기에 저는 여러 인맥을 동원하여 겨우 연구원 내부를 취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압도한 것은 고요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거대한 에너지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연구원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고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안내한 김민준 박사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50년 경력의 베테랑 과학자처럼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수십 년간 실패한 기술을 어떻게 한국은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핵기술을 단순히 무기나 에너지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거대한 원형 건물의 중심에는 소듐 냉각 고속로의 축소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정교함과 효율성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게 이것이 바로 꿈의 기술이라 불리던 핵폐기물 재활용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원자로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저희의 소듐 냉각 고속로는 그 폐기물을 다시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양은 100분의 1로 줄어들고 반감기는 수십만 년에서 수백 년으로 단축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키운 자녀를 소개하듯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연구원 한쪽 벽에 걸린 거대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원자로의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연구원들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저분들이 바로 저희 기술의 시초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 앞에서 오직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하셨죠. 밤샘 연구는 일상이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반드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인간적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뭉클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끈기와 집념 그리고 인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CIA에서 보고서로만 접했던 기술 강국 한국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그들의 혼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박사는 저를 기술 시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추적해왔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실제 작동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격 조종 로봇팔이 핵폐기물을 정교하게 분리하고 고온의 소금 용융액 속에서 방사성 물질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로봇팔의 움직임은 마치 미래의 마법을 보는 듯했고 붉은 태양처럼 빛나는 용융액은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습식 방식과 달리 폐기물을 액체 형태로 처리하여 방사능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그 폐기물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연금술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은 물론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와의 대화 중 한국이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추출된 핵물질은 핵무기의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잠재적인 기술력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러시아의 전유물이었던 핵기술을 한국이 자체적인 힘으로 평화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인 제임스 장관은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군사적 비대칭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핵기술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핵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IT 기술력도 동시에 취재하며 그들의 기술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닥터 K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닥터 K의 진단 정확도는 인간 의사를 뛰어넘었고 이미 미국과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무인 택시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무인 택시를 타보았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융합을 이뤄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 뒤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R&D에 투자했고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투자 덕분에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한 한국의 스타트업 CEO는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조급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투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적 성과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사회 곳곳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시민들의 집단 지성에서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토론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들은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소수의 천재 과학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과 집단 지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전의 한 재래시장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손수레에는 핵폐기물 없는 세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쓰인 손수건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질문에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핵연구에 바치셨어. 그분이 그러셨지.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것을 우리 후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었네. 그래서 나는 매일 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고 우리 과학자들을 응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과학자보다도 더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저는 한 젊은 여성 직장인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인공지능 개발에 매달리는 개발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이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드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어요. 얼마 전 저희 팀이 개발한 AI가 치매 환자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때 저희 팀원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저희 기술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돈이나 명예를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를 향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단순히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고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철학이 단순히 오래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기술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가 이 기술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전 세계가 해내지 못한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분석가는 한국의 이러한 특성을 기술적 이타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기술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통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평가처럼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닌 인류를 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며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끈기, 열정, 그리고 인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CIA에서 수십 년간 분석가로 일해왔지만 한국가의 기술력 뒤에 숨겨진 철학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토록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단순히 핵폐기물 재활용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의 유혹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핵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류에게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평가처럼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핵에너지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일본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자력 산업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사명감과 철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우리를 이겼다. 우리가 놓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였다. 라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과학자들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의 혼이 담긴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인류를 위한 기술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미래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과는 오직 인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제가 직접 목격한 이 모든 진실을 보고서로 작성할 것입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나 경쟁국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놀랄 차례입니다.